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supervised 이것이 지도한다는 뜻이죠. 그럼 unsupervised 하면 비지도.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지도학습이란 무엇인가? 그 왼편의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여성분이 남자 직원한테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뭔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이 이제 지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이 기계학습의 지도학습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이제 다음 이번 교시에서 공부할 그 클러스터링인데요. 지금 데이터를 분홍, 초록, 그리고 보라색 영역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그 여성분은 왼편에 있는 그 여성분의 그 손길이 오른편에 어느 쪽에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3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분홍, 초록, 보라 이 세 개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나눠 주십시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프상에는 지시한 과정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그래프를 파이썬으로 출력하기 위한 그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코드를 개발한 사람이 3이라는 숫자 클러스터를 3개로 구분한다 라는 것을 지정하는 대목이 있는 것을 이번 수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개념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흑백 영화 헬렌 켈러의 일생을 다룬 흑백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왼편이 그 선생님, 그 셜리반 선생님, 오른편이 헬렌 켈러의 그 소녀 시절의 모습이 되겠고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이 펌프물을 퍼서 그 물을 헬렌 켈러가 직접 만져보게 하면서 이것은 물, 영어로 water라고 가르쳐주는 영화 장면입니다. 선생님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water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이것을 bread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헬렌 켈러는 평생 동안 물을 water가 아닌 bread로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즉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도학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의 진료 카드에 이런 데이터가 적혀 있죠. 결과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편에 있는 클래스가 베나인인지 멜리그넌트인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차트에 그 클래스를 적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죠. 의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부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 클래스에 이 값을 적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티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어디 있느냐? 이 클래스를 지정해주는. 자, 이 표가 원시 데이터가 되고요.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이제 개발할 그 파이썬 코드에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공부해서 그것이 기계 학습이죠.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 화살표가 붙어 있는 그 아이디 그 가로줄을 보게 되면 클래스를 적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환자의 특성을 보고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 선생님은 베나인과 멜리그넌트 중에 하나를 여기에 적어 넣겠죠.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학습 코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표에는 피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처가 여러 개가 있죠. 이러한 피처들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프레딕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왼편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동그라미와 십자 표시 사이에 빨간색 점선, 이게 바로 분류하는 거죠. 이런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또 오른편에는 리그레션은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어떤 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모델, 이것이 리그레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리그레션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건너뛰고요. 비지도 학습은 무엇입니까? 네, 비지도 학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오른편에 파란색 글씨로 쓰여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기계학습 테크닉이 되는데, 디멘전 리덕션, 아까 아이겐 페이스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았죠. 사람의 얼굴이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데, 아이겐 페이스 하면 차원 축소를 통해서 몇 가지, 그 동영상에서는 한 15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그렇게 차원 축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density estimation, market basket analysis, clustering,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생략하고 본 학기에서는 이것들은 다루지 않고 클러스터링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이번 2교시 수업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왼편에 있는 글씨 중에 그 세 가지 포인트, 스트럭처를 발견하고 서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나멀리는 특이점이죠.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원래 데이터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 까만 점이죠. 까만 점들인데 클러스터링 코드에 의해서 클러스터 1, 2, 3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이 discovering structure, 그런 구조가 있다. 그 구조는 클러스터 3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고, 색깔은 이 클러스터 3개를 발견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제 색깔을 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upervised 대 unsupervised, 지도 학습 대 비지도 학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이 붙어 있지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키워드만 보고 또 그림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supervised learning, 지도 학습의 키워드는 라벨이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라벨이 무엇이냐? 그 오른편에 그림이 있죠. 강아지, 고양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밑에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길이 간 것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거는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그것의 사진에 그 어떤 특징을 붙여주는 것, 그것을 라벨링 한다라고 그러고요.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건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사진이 수천 장이 된다 하면 그것도 꽤 고역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자, 오른편으로 넘어갑니다. unsupervised, 비지도 학습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라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코드가 여기다가 클러스터링을 해줍니다. 사진을 보고 끼리끼리 모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하니까 클러스터 1번, 아래쪽에 있는 까만 애들은 또 서로 비슷하니까 클러스터 2번,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에서는 클러스터 1번이 강아지인지 몰라요. 앞에 헬렌 켈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그 가외 선생님이 펌프물을 하면서 그것을 워터라고 그러지 않고 브레드라고 했으면 헬렌 켈러는 평생 워터가 아니라 브레드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건 오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예. 자, 클러스터링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런 켈러의 예를 든 거고요. 클러스터링은 사람은 분명히 이건 강아지야 라고 인식하지만 이 클러스터링 코드에서는 그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새인지 물고기인지 심지어는 자동차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서로 비슷하다라고 분류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교시 기계학습인데 분류, 영어로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classification에는 class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class가 무엇이냐? 피부과 의사의 차트의 오른편에 있는 그 컬럼, 그런 용어가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는 무엇이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그 한글로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범주형이라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고요. 오른편 아래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그림을 보면 강아지 두 마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우 큰 차이점들이 있어요. 뭐 점박이냐 아니냐.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강아지 사진이다라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dog, 이것은 하나의 범주형 변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이, 두 마리의 고양이도 뭐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둘 다 고양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주형이 있는 한 값이다. 자,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범주형 변수이고요. 그 값이 dog 또는 cat, 그래서 dog가 라벨 하나, cat가 라벨 하나, 두 개의 라벨의 값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사진이 입력되었을 때 그 사진의 이미지가 도구인지 캣인지를 붙여주는 것을 라벨링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라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른편에 있는 걸 보죠. 백화점에 가게 되면 뭐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 옷들, 뭐 물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붙여줍니다. 누가 붙여줘요? 백화점의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표는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한다. 자, 그러면 고객이 쭉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고객 명단에 어떤 이 부채 상환 능력,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그런 그 표시를 디폴트라는 컬럼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1이면은 그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0이면 상환 능력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표 아래쪽에 왼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그 어떤 고객, 아직 이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객의 특성을 보니 그 특성들이 피처인데 이 피처를 쭉 살펴보니 디폴트 이 컬럼에 적어야 되는 값이 0인지 1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이 컬럼을 이제 클래스, 그 다음에 그 0이냐 1이냐 것이 라벨의 값. 그래서 디폴트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리그레션하고 동일합니다.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 모델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scikit-learn과 같은 이미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전용의 그런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쓰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모델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완성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오른편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라는 그런 그 모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클래시파이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코드로 구현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또는 기능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scikit-learn으로 이용해서 만든 어떤 오브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dict 그러면 default라는 컬럼에 어떤 값이 예측이 되죠. 예, 그것이 예측하는 라벨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시파이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scikit-learn에 가서 클래시파이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빨간색 박스에 있는 숫자와 같이 무려 285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다양하다. 그럼 클래시파이어가 구체적으로 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시, 예, sklearn linear model rich classifier, rich regression에 대하여 지난주에 공부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rich regression, 그래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rich, 이 알고리즘은 분류, 즉 categorical variable을 predict 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ich regression과 rich classifier는 다른데 지금 예시는 그 중에 classifier 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에 있는 그 아래쪽 줄을 보게 되면 class로 시작하죠. 즉 이것은 class입니다. class라는 건 뭐예요? 앞에 우리가 2주차 강의에서 공부했죠. class는 오브젝트를 생성시키는 생성자 함수다. 생성자 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class, 그래서 쭉 rich classifier, 이거는 오브젝트를 생성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가로 열고 쭉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파라미터들이 있죠. 이거 하나하나는 실제 실습을 하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첫 번째 파라미터 알파는 1.0. 예, 이거는 눈에 익죠. 눈에 익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리치 공부할 때에 알파라는 계수 공부했었습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이 코딩도 해봤죠. 리치 클래시파이어, 이 오브젝트에도 알파라는 계수를 쓴다. 예, 개념은 같다. 그러나 이거 갖고 리그레션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한 일은 자, 그러면 리치 클래시파이어라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쓰면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리그레션을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아까 뭐 의사결정나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불러다 쓰면 되는 건가? 그 판단을 여러분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무엇이냐? 오른편에 있는 직선들을 보겠습니다. 세모, 네모, 그 다음에 X표. 서로 다르죠? 클래시파이어는 이 직선 세 가지, 이거 갖고 서로 그 모양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1, x2라는 그런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직선을 그리면 그 직선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 아니, 직선의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위냐, 아래냐 라는 것을 갖고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직선을 나타내는 것, 꼭 직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리치 리그레션 했을 때 폴리노미얼 해서 곡선, 꼬불꼬불한 곡선도 그려봤었죠. 그러니까 곡선을 갖고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용례는 이거는 churn이 뭐냐? 고객이 유지될까 아니면 경쟁사로 옮겨갈까를 예측하는 그러한 categorical variable인데요. yes이면 경쟁사로 갈 고객이고 no이면 계속 우리 고객이 될 사람이고, 물음표는 그러면 이 고객은 우리 고객으로 남아줄까 아니면 경쟁사로 얼마 타실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통신사들이 SKT, KT, LG 플러스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통신사들이 이러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고객을 예측을 하고 고객의 성향을 예측하고, 그러면 붙잡아 둬야 될 고객을 향해서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하죠. 마케팅 하는데 기계학습이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다른 예는 스팸 메일. 스팸 메일이라는 건 뭔지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의 메일 박스에 스팸 메일이 들어왔다. 열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보내는 게 맞겠죠. 그럼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데에도
이 기계학습 분류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 사진상의 강아지와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에 그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음을 감지하는 것, 그것이 또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게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Decision Tree, 의사결정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나무 가로 열고 ID 3, 뭐 C 4.5, C 5.0 이런 건 뭡니까? 의사결정나무의 알고리즘에 또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그런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의사결정나무 예 오른편에 있는 그림에 보게 되면 ID3 알고리즘의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샴푸가 떨어졌냐 해서 yes, no 해서 yes, 계속 yes, no로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샴푸를 사러 갈지 말지를 지금 의사결정하는 거죠. 한 예고요. C4.5는 비슷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이 보다 더 발전된 뭐 그러한 거고요. 그렇게 의사결정나무가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음을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알고리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학기에서는 빨간색 표시가 붙어 있는 것들에 한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 이번 학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나이브 베이스하고 세 번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이 부분은 빼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부분,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중에 중요한 그 알고리즘인 KNN, Nearest Neighbor, 이 알고리즘에 대한 좀 이론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되는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까만 점이 아직 분류가 되지 않은 점인데요. 이게 빨간 점인지 녹색 점인지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K5 해서 그 주변에 5개의 점들을 찍어보고, 그 5개의 점 중에 뭐가 하냐면, 지금 이 빨간 점, 이거를 브라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까만 점은 green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green or brown. 자, 그러면 쭉 있는 점들을 다 찍어보고요.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k equal 5니까 5개의 점을 거리를 계산해보고 그 중에 majority, 대다수가, 여기에서는 3개가 녹색점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운 녹색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녹색점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KNN은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제 조건, 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 XY 평면상에 이렇게 점들을 쭉 분포시켰을 때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는 비슷한 속성을 갖는 그런 점에 가까이 분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녹색에 분류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웃라이어가 돼서 저 멀리 예를 들자면 오른쪽에 X축상에 존재한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존재하는 거죠. 그러한 아웃라이어 패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KNN은 가정하는 것이 어떤
비슷한 속성을 가지면 가까이에 분포한다. 즉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실제 자연에서 또 사회에서 관찰하게 되는 대부분의 데이터의 분포 특성이 그렇죠. 비슷하면 서로 근처에 있죠. 그것을 전제하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전체 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계산해야 된다. 그런데 거리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그래프는 XY 2차원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거리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데이터 셋들이 어찌 그냥 두 가지, 즉 XY 두 가지의 특성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n개의 다양한 그 특성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럼 n차원에서는 이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속성이 n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공간에서의 거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인데 어떤 거리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KNN의 방법의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네, KNN의 이 그림은 예제는 이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들이 왼편에 있는 거는 짜장면, 오른편에 있는 거는 짬뽕. 자, 파란색 A라는 거는 뭘까를 했을 때 한번 원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K = 3 해서 그 원 안에 짜장면이 많은지 짬뽕이 많은지를 세어보고 많은 쪽에 파란색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유유상종 할 거야. 지금 K = 3에서 세어보니 짜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짜장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KNN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K = 3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결정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피부과 의사만이 이게 악성인지 또는 양성인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이 이 데이터는 K 값을 3으로 하는 게 적절해. 아니야 5로 해. 뭐 K 값을 얼마로 할까? 이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죠. K 값이 얼마로 해야 될지를 이 전문가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KNN은 어떤 때 쓰느냐? 클러스터링을 하는 데 씁니다. 그럼 클러스터링을 하는 실제 예는 어떤 것인지 이 왼편에 있는 표로 보겠습니다. 이 표도 고객 목록입니다. 그 고객 목록에 X 독립 변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제일 오른쪽에 Y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레딕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프레딕트를 어떤 리그레션에서와 같이 연속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카테고리로 프레딕트를 합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를 몇 개로 할 것이냐. 지금 이 예제에서는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개발자가 그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4개의 카테고리 1, 2, 3, 4. 그러면 여러 명의 고객이 있는데 1번 고객은 베이직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 2번 고객은 서비스, 여기서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 3번은 인터넷만으로 그 지원을 받는 거에 불만족스러워서 좀 전화 상담 같은 거를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4번 고객은 토탈 서비스, 인터넷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지점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방문 상담을 해준다든지 뭐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고객,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카테고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표에 X, X의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는데 그 피처 값들의 조건들, 그 조합에 의해서 1, 2, 3, 4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 작업을 하는데 KNN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이 8번 고객에 대해서, 그러면 8번 고객은 이와 같은 특성이 있는데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을 프레딕트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프레딕트하는 과정이 그 오른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물음표 지금 이미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보라색이 적절할지, 아니면 근처에 오게 되면 노란색 점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이죠. 노란색에 가까운 고객이 아닐까? 아니면 뭐 아주 생뚱맞게 파란색 성향의 고객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KNN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유유상종이라고 가정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이 K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노란색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보라색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K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화면이지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K를 5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자신을 포함해서 5개의 점들을 찍어서 골라서 각각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러면 그 5개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많은지를 세어보는 거죠. 지금 세어보면 이 예제에서는 2대 2네요. 2대 2니까는 노란색이 맞을지, 3대 2네요. 3대 2. 그래서 노란색의 성향이 더 강하다. 물음표는 노란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N은 클래시파이 하는데 쓴다, 분류하는데 쓴다. 용어에 등장하는데 네이버라는 것이 있다. 그 네이버는 물음표에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얘기하고요. 그 네이버는 이미 분류가 되어 있죠.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걸 보고 이 물음표는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유유상종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와 같이 수학 계산을 하죠. 그럼 거리를 계산하는 수학 공식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scikit-learn의 라이브러리 안에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리 계산 공식을 만들 필요가 없고, scikit-learn에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쓰면 그 라이브러리가 거리 계산을 해줍니다. 앞에 슬라이드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번에는 피처가 3개인 경우 앞에 거는 2개였어요. 이제는 3가지일 경우에 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수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역시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코드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K 값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K 값이 달라질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K가 5일 때는 이렇게 되고, K가 7일 때는 그 majority vote가 바뀌죠. 그러면 그 판단이 이제 달라지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가 5인 경우 녹색이 majority가 되고요. 7일 경우에는
예, 브라운색이 majority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까만 점은 어느 색깔일까요? 예, 녹색일 수도 있고, 예, 브라운일 수도 있겠죠. K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K 값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K 값을 결정하는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 식견이란 건 뭐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CSV 데이터들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의 테크닉들, 예,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에서 판다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것저것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평균값도 계산해보고, 박스 플랫도 그려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 특성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이런 특성이면 K값이 어느 정도가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상에는 K가 1일 경우, 1일 경우에는 물음표에서 가장 가까운 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보라색 점들이 3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파란색 점에서 물음표는 이 파란색 점 그룹에 속합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예제인데요. 정확할까요?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틀릴 확률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라색 점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K가 20이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극단적으로 아주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할 일이 왼편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K 값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면서 Y축상의 accuracy, 정확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정확도는 어떻게 하나요? 물음표에 대해서 미리 답이 있을 수 있어요. 프레딕트 단계에서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프레딕트를 하는 거지만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그 점의 그 클래스가 무엇인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KNN 코드로 한번 추측을 해보고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면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왼편 아래와 같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K가 4일 때 정확도가 최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베스트는 K equal 4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이제 내린다는 것이죠. 자, KNN을 이용해서 리그레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KNN은 원래 분류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까지 이야기한 거는 물음표가 어느 색 점에 속할까요? 어느 클러스터에 속할까요? 라는 것을 이제 따져보았는데 이제는 리그레션은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데 쓰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지도에 여러 개의 건물, 주택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KNN 코드를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 미션은 예상되는 집값입니다. 뭐에 대한 집값이냐면 지도상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는 이 주택은 값이 얼마나 할까요? 유유상종이라 하면 지도에서 가까운 주변의 주택들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면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택의 가격이란 거는 연속적인 값이죠. 뭐 어떤 그 범주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에 있는 회기는 평균 값을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제일 오른편에 있는 것은 분류, 이웃의 수를 센다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물음표는
이 오른편에 있는 분류의 예제였고, 가까운 이웃의 세를 세서 그 가까운 이웃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나의 특성을 결정하는. 근데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중앙에 있는 회귀,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균값이 뭐냐? 예,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에가 아니라 그 동그라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0, 55, 51 이게 이웃들의 값이죠. 그래서 나의 값은 뭐냐? 이것 세 가지 값의 평균, 그것이 파란색 수식으로 쓰여져 있죠. 평균을 내어보니 나의 값은 52일 거야. 자, 그러면 왼편에 있는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내 주변에 세 개의 주택이 있고 각 세 개의 주택의 가격들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을 평균을 하면 이 내가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이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0에서부터 6까지 이거를 좀 더 좀 숫자를 넣어서 이 회계 계산을 하는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녹색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실제 데이터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분포 곡선이고, 실제 데이터는 하늘색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축상의 4에 해당되는 지점에는 지금 실제 데이터가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자, X가 4일 때는 어느 값이 될까라는 것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게 되면 X가 4이면 한 5 정도 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이 KNN 값을 갖고 알아보겠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6까지 어떤 X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포인트는 X가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8 되는 지점에 또 있고, 3.2 정도 되는 지점에 있고, 5, 그 다음에 6, 이런 지점들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하늘색 그 마커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모두 이제 4개가 있는 거죠. 1, 그 다음에 1.8, 3.2, 5, 6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것들 연결하는 곡선, 녹색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X가 4일 때는 지금 측정되지 않아서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X가 4일 때는 그 Y 값이 얼마일까를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정할 때 KNN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K를 1로 결정을 합니다. 1이라는 것은 4일 때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그 데이터 포인트의 Y값인 거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뭘까요? 지금 보게 되면 4 옆에 있는 3과 5가 이제 후보자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x 이퀄 3일 때가 더 가깝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3에 있는 게 아니라 3.2 정도에 있고요. 5는 5.0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2가 5.0보다는 더 4에서 가깝죠. 그래서 3.1 때의 y값을 찾아보면 6. 그래서 first KNN은 6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좀 갭이 있죠. 갭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녹색 곡선,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인데, first KNN은 x 이퀄 4일 때 좀 곡선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의 개수를 2로 늘렸습니다. 2로 늘린다는 얘기는 4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2개의 네이버, 오른쪽으로 2개의 네이버를 이제 고려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4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지금 실제 데이터 포인트가 3.2일 때 6이고 또 1.8일 때 6,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6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의 값은 평균 값이 6이 되겠습니다. 6과 6의 평균 값이니까요.
자, 또 4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데이터 포인트들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5와 6일 때가 있죠. 그러면 5일 때에 실제 측정된 값이 3이고요. 6일 때에 또 실제 측정된 값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과 2에 대한 또 이 평균값을 취하면 2.5가 되죠. 자, 그러면 왼편으로는 6, 다음에 오른편으로는 2.5.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평균값에 다시 대표 평균값을 계산하면 6 더하기 2.5, 8.5. 이거의 평균이니까 4.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NN 이 부분은 y 값이 4.25가 되는 그런 지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 동일한 방법을 이제 네이버의 개수를 하나 더 늘려서 3NN 해갖고 또 평균값을 계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녹색 곡선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네이버의 개수를 2로 했을 때가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에 적용하는 그런 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